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그럴 네. 때도 있고 또 누군가하고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다가도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들을 할 때면 뭔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기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검사. 이게 LCSI예요. 심리검사로서는 한국심리학회 심리검사심의위원회로부터 2차례 거친 심사를 통과해서 심리학회가 인증한 검사예요. 10개밖에 지금 통과를 못했거든요. 자기의 삶을 쏟아부어서 만든 검사는 유일하게 저 하나예요. 심리학회 들어가보면 그 공개가 돼 있어요. 이 마크를 쓸 수 있는 검사는 저처럼 심리학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돼요. 심리학회의 심의를 통과한 검사만 이걸 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티처 준호입니다. 오늘은 성격과 그리고 심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인데요. 저희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림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여러 검사제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는 심리검사 전문기관인 림스 연구소의 대표입니다. 심리검사를 연구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1번이고 출판도 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 때부터 석사, 박사, 전체적으로 심리학에 입문한 이후에 크게 한 3가지 주제로 인생을 쭉 끌어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집단 상담에 관심이 많았어요. 80년대 초반, 그때부터 집단 상담에 이제 몰입을 했고, 그 어휘 이면에 왜 저 얘기를 할까? 어떤 기분일까?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소통하게 해주는 그 과정을 잘 참여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타인의 다양한 측면도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거둔다는 걸 알고 그거에 아주 몰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선배분이 저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이서 그 집단 상담 모델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다듬는 작업을 한동안 했었죠. 이곳에 대한 이름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동사서. 네, 동사서. 그걸 만들었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저한테 다가왔어요. 처음 그 집단 상담에서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는 이제 관념의 어떤 틀로는 있었는데 그 다름을 정확히 체계화해서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하는 와중에 MBTI라는 걸 그때 제가 만났어요. 89년도인데요. 서강대 상담실 카운슬러가 돼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상담센터장님이 그 당시에 최근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신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집단 상담도 같이 하고 뭐 이래저래 속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자기 후배, 여자 후배가 그 자기 유학했던 대학에서 돌아오는데 그분이 돌아올 때 박사를 뭘 해야 되느냐고 자문을 달래서 국내에 와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걸 좀 어떻게 학위 과정에서 다루어서 오너라 그랬는데 그분이 MBTI라는 도구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이제 뭐 한국어로 만들고 그 형태를 한국에 재현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박사학위로 허용을 했었나 봐요. 그 과정을 마치고 한 분이 들어오는데 그분하고 나하고를 이제 만나게 해주고 그분하고 만나면서 MBTI라는 것이 겉으로는 검사인데 일종의 집단 상담을 끌어가기 위한 어떤 도구였어요.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제가 90년에 재벌그룹의 연수원의 이제 특채로 사원부터 임원급까지 이제 교육을 실행하고 기획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실험을 해봤죠. 신입사원들이 보통 한 번 들어오면 최소한 200에서 500명 들어오거든요.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MBTI를 실시하고 그룹을 나누어서 워크숍을 해보고 서로 발표해보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검사라는 건 되게 좀 두렵고 자기 어두운 걸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긴장을 주고, 또 뭔가 전문가가 평가를 하면 일반적인 그 대상자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기보다는 그 전문가 입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일방통행의 도구로 알았는데, 이거는 같이 막 묻고 대답하고 그 검사의 결과도 내가 만들어내고 또 내가 자리를 찾아서 워크샵의 어떤 위치를 잡고 또 아니면 딴 데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뭔가 신나는 거예요. 그 각자를 설명해주는 언어가 대단히 긍정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비현실감은 있지만 다들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제 바라볼 때, 아, 나하고 저 사람들은, 아, 이게 많이 다르구나. 근데 예전 같으면 다르다고 할 때 되게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힘이 많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야단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 분위기에서는 다른 거를 신기하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각자가 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또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알아내서 그 방식을 좀 그 사람에 맞추어서도 하고, 야, 괜찮다, 괜찮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워크샵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신을 한 거죠. 함께 했던 기업이나 이렇게 재단 혹시 이름 몇 개만 좀. LG그룹, LG 트윈스 야구단, 이제 삼성그룹은 아주 좀 무거운 그룹을 많이 했었어요. 그 안철수 연구소도 교육을 했었죠. 그때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LG그룹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상대로 그 워크샵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퇴직을 하고 나가서는 삼성도 그렇고 일반적인 기업에 많이 전파를 하고, 김정택 신부님하고 심혜숙 수녀, 저하고 그 세 사람이 모여서 책도 만들어내고 심리 유형학회도 만들고 이래서 사람을 이제 많이 모았죠. 그 조직화를 하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담당한 목은 기업이었어요. 기업에 가서 실제로 팀빌딩도 해주고 관리자 교육도 해주고, 그래서 뭔가 눈을 뜨게 하는 거죠. IMF를 맞으면서 기업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부서들이 경비를 소비하는 부서로 이제 낙인이 찍혀요. 돈 안 쓰겠네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부서가 아니고 돈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교육부서 인원이 많이 잘려나갔어요. 자기가 연수 분야나 교육 분야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생존해야 되는 사람들은 갑자기 MBTI에 와르르 몰려온 거예요. 외국 거고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그 검사를 쓰고 우리가 가르친 대로 워크샵 할 수 있고 하는 실행하는 기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게 프리랜서가 돼서 돌아가서 교육도 하고 또 선배로서 떳떳하게 기여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떠오른 거예요. MBTI를 하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16가지의 유형이 거기에는 전제가 돼 있거든요. E와 I, S와 N, T와 F, J와 P라는 네 개의 차원의 양극이 있잖아요.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각각의 차원의 둘 중에 하나를 강제로 자가 선택을 하게 해서 임시적인 그룹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막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리 옮겨고, 나 E에 있다가 I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최후에는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어떤 타입을 정리를 하고 내 걸로 수용하는 단계를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 16개가 뭔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예를 들면 ESFP나 ESFJ나 자기들끼리 발표할 때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뭔가 차별화해서 쓰긴 썼는데, 관찰해보고 느껴보고 이를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문자가 괜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S하고 N 같은 거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으로 얘기하는 증거 외에는 관찰할 수 있는 게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좀 낭비인데, 그러면서 도구의 MBTI를 쓰면서 실험을 하는 거죠. E와 I하고 T와 F만 가지고 한번
그룹핑을 해볼까? E에 T가 붙는 사람, E에 F가 붙는 사람, I에 T가 붙는 사람, I에 F가 붙는 사람. MBTI는 했지만 그룹으로 모일 때는 4개로 만들어버려요. 네. 그랬더니 그 MBTI 함정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E라고 하는 게 이제 외향이라는 소리 네. 아니에요? E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존재를 묘사하는 온전한 문자가 아니에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을 모아서 너는 E로 하나 만들고 네. S로 하나 만들고 T로 만들고 J로 만들고 이런 식이잖아요. 부품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부품이 아니거든요. 전체거든요. E하고 T라는 부품을 조합하는 구조를 딱 놓고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E하고 T니까 외향이네. 그런데 외향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외향이 아니냐면 사적인 얘기 잘 안 해요. 웃으면서 놀이하듯이 뭔가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표정이 굳었다가 화냈다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내면에 상처들이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상처의 대표적인 상징 언어가 있어요. 주로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냐? 우리 한국말 중에 좀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요, 싸가지가 없다. 뭐 어른한테도 지려고 하지 않고 대드네? 뭐 이런 소리 이제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이제 문제를 갖는 거죠. 그 E하고 T라는 프레임을 상식적으로 해석해서는 자기가 그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내가 내향 같으니까. 그 그룹에 가려고 만약 했다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문화적으로 핍박받고 너는 남자애가 너무 싸놨고 잘난 체하고 선생님한테 자꾸 대들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그룹을 내가 들어가면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겨우 내가 다듬어서 지금 원만하게 살고 있는데 또 그 비난을 내가 떠올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룹을 딱 만들어 의자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오라고.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이제 결국엔 다른 IF, IT, EF 동네에 있다가 흔히들 제일 많이 가 있는 동네가 EF예요. 나도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고 나 친절한 사람이 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쫓겨나요. 그걸 관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의 시행착오를 하고 그걸 한 8년 했어요.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대단히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끝날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미래의 어떤 행동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럼 진지하게 8년 동안 약 몇 명과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한 5,000명 정도를 상대했다고 봐야죠. 보통의 워크숍이 보통 20명에서 많을 때는 한 4, 50명까지 하거든요. 그거를 일주일당 2-3번 이상씩 계속 하고 다니니까 그게 제 업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의 이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 거죠. 제 경우는 워크숍이라는 거를 아주 정교화하는 것과 함께 많은 문항을 생산했어요. 예를 들면 ET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 좀 직선적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핵심을 빨리 얘기하더라. 그리고 결론을 빨리 얘기 안 하는 걸 되게 불편해 하더라. 그리고 뭔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좀 커지는데 화난 게 아니더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관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문항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점수를 매기게 하는 게 1, 2, 3, 4, 5로 최근의 행동들을 그 문항의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는 거죠.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다. 그럼 자기가 그 즈음에 느끼고 있는 자기의 사교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리커트 척도 방식이라 그래요. 지금 좀 약간 정리를 해보면 수없이만 데이터를 여러 연구들 검사하고 상관을 다 이렇게 하시고 점검을 하나하나 거친 다음에 힘들고 우울한 정도까지 드러날 수 있는 검사를 점점 만들어 가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30년이에요. 기존에 8년간 그 워크숍을 하면서 8년 동안 예비 문항을 만든 거예요. 아, 예비 문항을요? 예비 문항. 그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하면 주도형들의 행동 특성, 표출형의 행동, 이게 전부가 모이면 모든 사람의 행동 특성을 다 찾아낼 수 있는 문항풀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검사화하는 과정이 지대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내는 타당화 연구라 그래요. 내 검사와 다른 검사, 내 검사하고 어떤 집단끼리의 차이 이런 거, 이걸 수없이 해야 설명력이 생기니까. 그리고 척도와 척도끼리의 어떤 상호관계를 고려한 해석 체계,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회과학이거든요. 몇 년? 30년. 문항을 개발하는 거를 보면 MBTI에서 출발을 했지만 제가 2000년 즈음에 이제 문항은 완료가 됐고 검사라는 형식으로
학위 논문을 통해서 네. 정확히 검사를 만들어냈고 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게 그 세월 2000년 즈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사 이름 알려주세요. LCSI, 림스, 캐릭터, 스타일, 인벤토리. 제 이름이 일단 들어가요. 성씨가 LIMS, 림스. 사람의 성격의 뿌리는 캐릭터예요. 심신을 통합해서 주인공이 되고 있는 타고난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환경과 교류를 하다 보면 자기의 이제 최적화된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캐릭터는 같다 해도 스타일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림스, 캐릭터, 스타일, 인벤토리. 인벤토리는 묶음이에요. 검사 속에 보면 여러 문학 묶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의 최종 결과물은 프로파일이라는 거예요. 네. 최근에 내 행동이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LCSI는 유형 검사가 아니에요. 우선 물을 때도 유형을 묻질 않아요. 일상생활을 물어요. 검사를 딱 만나보면 유형을 묻질 않아요. 계속 묻는 게 실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점수하라는 거야. 나는 핵심을 빨리 얘기한다. 그럼 1, 2, 3, 4, 5 네. 대답하고. 결국에 그 프로파일이잖아요. 만드는 최종 결과물이. 프로파일을 뭘로 이해하면 되느냐. 프로야구 선수의 지난 시즌의 성적표로 보면 된다는 거죠. 네. 다음 시즌은 몰라요. 내가 오늘 이전에 내가 기억 속에, 머릿속에 내 행동들이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것들의 모임을 가지고 평가한 거니까 미래는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그럴 네. 때도 있고 또 누군가하고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다가도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들을 할 때면 뭔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기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검사. 이게 LCSI예요. 그리고 LCSI는 단순히 그냥 척도 한두 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는 내면의 자기의 구조나 흐름을 아주 철저하게 해석을 해줘요. 단순하게 그냥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자기의 그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보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해요. 서준호 선생님도 처음에 이제 검사를 이렇게 결과물을 들고 있는데 제가 무심히 가갖고 서준호 선생님 살고 싶은 방향이 뭐냐 이래서 살고 싶은 대로 사셔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일반적인 진단 평가 도구는 그거 하기가 무서워요.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의 미래의 방향성을 건강하고 성장지향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서 얘기해 줄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내 아픈 데만 쫙 늘어놓고 치료법은 없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갔는데 뭐 데이터는 막 쏟아져 나와서 뭐 좋고 나쁘고 뭐 혈액검사에서 뭐는 좋았고 뭐는 나쁘고 한데 그것만 쫙 펼쳐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종합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역으로 거꾸로 가서 찾아낸 거예요. 문항을 만들어내고 워크숍을 했던 거기서 그 유형을 거꾸로 들고 나온 거예요. 아, 그게 그 사람의 성장의 동인이고 그것의 베스트 모습이 인간이 가장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걸 마슬로우가 표현한 게 그거예요. 자아실현. 그러니까 타고난 뭔가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동물은 빨리 느껴요. 강하게 느껴요. 본능이니까. 근데 동물과 달리 인간은 본능의 잔여물 정도로만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찾아주는 작업만 해주면 자기 현상을 좋든 나쁘든 불쾌하든 기쁘든 그걸 듣고 나서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해서 내 인생에서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럼 유형만 여기에 연결을 해주면 자기의 프로파일을 보고 유형, 캐릭터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그 캐릭터를 알고 나면 내 과거가 어떤 식으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받고 그 다음에 미래를 살아갈 때는 이 기능이 자기의 주축이잖아요. 그 환경을 대할 때 이거를 잘 살려갈 수 있는 어떤 해안을 만들어 주려면 유형을 끌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유형이라는 캐릭터는 온전히 남아있질 않아요. 사람 여러 모습으로 바뀌어 있죠. 부모가 뭐라고 압박을 줘서 또 결혼해서 살다 보니 뭐 생계를 위해서 뭐 싫은 일도 자꾸 하고 또
회사 갔더니 관리자라고 뭐 해야 될 매뉴얼이 있고 또 뭐 살다 보니 뭐 자녀를 키워야 되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차원적으로 그걸 물어요. 단서를 만들어 놨어요. 체계를. 예를 들면 얼굴 표정이나 행동 단서로 접근하는 거, 또 프로파일의 형태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유형과 평가적인 내용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도 해낼 수 있고 개인 상담도 할 수 있고. 저는 개인 상담에 이 검사지가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그렇죠. 하고 제가 저를 심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하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네. 내가 아프든 뭐 어떠든 네. 객관적으로 풀어헤쳐주면 그게 감동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맨날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자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말은 안 하고 살려면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네. 검사를 했더니 그거를 쫙 설명을 해주더라. 네. 오히려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아픈 게 맞구나. 이렇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나를 비로소 인정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거죠. 네. 아, 진짜 내가 안 좋은 상태구나.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게 있죠. 지금은 막 흩어져서 존재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안에는 이게 있어. 이게 진짜로 네. 어떤 씨앗처럼 네, 아직도 네, 죽지 않고 있어. 이거를 다시 되살려봐. 이게 캐릭터잖아요. 그 캐릭터를 체험을 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이 절차가 점쟁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지를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 캐릭터를 찾아놓고 보면요, 주체와 객체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워크숍에 한번 참여해보면 더 좋겠네요. 훨씬 낫죠. 네. 자기 캐릭터를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 대단히 좋은 건데요,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면 진짜 좋아요. 네. 프로파일 말씀하셨잖아요. 검사지 만드는 것도 일이셨을 것 같은데 네. 프로파일 정리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프로파일이 이제 7개 척도로 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도전성에 네. 이제 100분위 점수가 몇 네. 점이다 그러면 그 점으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사교성의 점수도 점으로 찍어 그걸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제 프로파일이죠. 꺾은선 그래프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그 프로파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앞쪽에 5개의 척도가 외현적인 성격을 우리한테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보고 3등급으로 나눈 거죠. 도전성의 아주 높은 네. 점수군, 중간 점수군, 하 점수군. 이래서 사교성도 3개, 네. 수용성도 3개, 신중성도 3개, 네, 안정성 3개. 안정성. 그래서 요거를 전부 막 이어본 거예요. 순열 조합으로. 11111, 네. 11112, 11113,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난 조합이다. 243개를 찾아놓고 243개. 243개의 많은 사람을 이제 다른 검사를 끌어다가 네. 몇 천 명을 연구를 해야 243에 해당하는 그 네. 숫자가 들어와요. 근데 243 종류가 고르게 어떤 연구 결과가 분포되느냐, 그건 이론상인 거고, 실제로는 특정한 곳에는 사람이 왕창 몰리고 특정한 곳에 사람이 안 모여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33133 이런 데는 확 몰려요. 도전 높고 사교 높고 네, 네. 수용 떨어지고 신중 높고 뭐 네. 안정 높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이미지거든요. 네. 확 몰려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신 11311. 네. 예를 들면 도전 사교 낮고 수용성만 높고 순하고 네. 뭔가 협조 잘하고 마음 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끈덕지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흐르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 마음은 좀 이렇게 왕창하게 뭔가 다가오면 좀 주눅에 네. 들고 이런 사람들만 엄청 많아요. 이 그룹도 많아요.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것도 정리하는 게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연구들은 막 해냈는데 이걸 꿰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파편으로는 있는데 이제 누군가한테 그거를 전달해 주려면 완전히 정리된 형태 핸드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0년 연구를 한꺼번에 다 혼자서 해내려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22년부터 23년까지 산중의 절을 장기 네. 템플 스테이를 해가면서 1200페이지 정도의 LCSI 바이블이라고 명칭을 준 책자로 나온 게 2024년에 네. 나왔죠. 그 243종류로 이제 처음엔 출발을 네. 했는데
어떤 이제 그걸 코드라 그래요. 코드 243개를 코드라고 명명을 했고, 그런데 각 코드가 뭐 수백 명이 모여야 이게 설명력이 네. 좋은데 어떤 코드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설명력이 빈약한 걸 가지고 대중한테 설명을 네. 했다가 실수할 것 같아서 이거를 60개로 뭉쳤어요. 유사성이 높은 거를 기준을 네. 찾아서. 그래서 최종은 60개로 돼 있고요. 와, 자, 이 책임이 그리고 이걸 만들 때 두께가 이만해요. 검사지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같은 경우는 모태가 되는 검사는 성격 검사죠. 그게 이제 자기의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해주는 거고, 진로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면 진로 적성이라는 검사가 네, 있어요. 그건 이제 직업 세계로 안내를 해야 네, 되니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학생들이다 보면 공부라는 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네, 근데 네. 공부도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아직 같이 공부하는 수준인데도 지가 선생님 역할을 할 때 공부가 잘 돼요.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 앞에 커피 머신 앞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네. 잡담하듯이. 네, 예. 네. 그런 것과 함께 자기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이 뭔지, 자기가 공부를 하는 기술이 좀 어느 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까지 같이 다루어주는 검사가 학습 검사. 보통 ACSI 검사 처음 접하면 어떤 검사 추천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이라면, 전문가나 준전문가 아니라면 그냥 고급을 쓰는 게 좋은데요. 고급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설명이 우선 상세하고요. 의식적이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기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네. 연출하고자 하는 게 항상 있어요. 그런 것까지 체크해주는 기능들이 그 안에 다 있고, 네. 그리고 자기 생활이 지금 건강하게 굴러가고 있는지, 뭔가 불합리한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도 체크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정서적인 문제도 안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는 게 이제 고급이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성격검사 고급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 자녀가 있으면 학습검사도 해보시고 청소년 검사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사다 보니까 1학기에는 청소년 검사하고 2학기에 학습검사하면 성격 검사하고 네, 학습 검사 네, 네. 나중에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반 애들을 너무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검사만 하고 끝냈을 때는 각자가 자기 검사에 매몰되어 있기가 쉽잖아요. 네. 그 워크숍을 하면 그 검사가 가진 이제 좋다 나쁘다 정보는 뒤로 무르고, 아이들이 타고난 꼴이 좀 다른 거를 네. 서로 긍정적으로 체험시켜주고, 네. 서로 함께 어울릴 때 좀 서로 양보해야 될 네. 거, 협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네. 대단히 힌트를 많이 얻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쭉 해보신 소감이나 느낌은 좀 어떠셔요? 충만감 같은 거는 한쪽에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소회는, 인생이 짧구나. 뭔가를 하나 제대로 하려면 길어야 되겠다. 사소한 거, 사회 전체로 보면 아주 사소한 거 하나를 3, 40년씩 잡고 있었던 데가 또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렇게 기다리고 오래도록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신뢰하는 검사로 딱 이렇게 대접을 했을 때, 그때 버는 돈이 나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혹시 앞으로 좀 계획하시거나 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계획하는 거는 제 손을 떠나서도 그 검사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다 정돈해서 누구라도 그거를 듣고 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력이 있는 분들은 교육을 굳이 안 와도 그것만 잘 들여다봐도 어느 정도는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은 블로그만 잘 들여다봐도 될 수 있게끔. 나이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제 기능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걸 이어받으려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후진한테 만들어주는 자료를 가능한 한 빠뜨림 없이 만들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인사 한마디. 네, 지금 뭐 저도 정신없이 제 인생을 막 울퉁불퉁 운전해 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차분하게 뭔가 주제별로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블로그에 많은 자료를 올려놨는데 좀 와서 이거저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방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좀 부족한 내용들, 더 궁금한 내용들은 그곳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